네, 이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시갑 최민희입니다. 김건희의 공천 개입 정황, 윤석열의 삼선 독재 시나리오, 친위 쿠데타의 실상이 드러날수록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나 윤석열 피고는 반성은커녕 국회 탓, 민주당 탓, 부하 탓, 부하 간 이간질, 시민이 군인을 폭행했다며 시민 탓을 합니다. 헌지에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왜 늘 부끄러움은 국민 몫입니까? 환경부 장관 잠깐 나오시죠. 김문수 장관. 노동부 장관님 잠깐 나와주시죠. 대권 나가십니까? 네. 대권 도전하십니까? 뭐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 일제시대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국적이 뭡니까? 그분 국적이 뭡니까? 누구 구체적으로 그 한 번씩 말씀. 국적이 뭐냐?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거 시간 갈까? 마이크. 김구, 안중근. 안중근 의사께서는 그 전에 일제시대 되기 전이고요. 우리 국적이 있죠. 조선 국적이 있죠. 일제시대 김구 선생 국적이 뭡니까? 김구 선생 국적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국사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비겁하다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 이 부분은요.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 국적은 뭡니까? 의원님 보시지만 이 부분은 국사학계에서도 연구가 다 돼 있고 전부 학계에서도 연구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하세요. 그냥 즉답하세요. 국적이 뭡니까? 우리 선조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물으시는 내용이 일단은 우리 학계에서도 연구돼 있고 다 정리가 다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국회에서 여러 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했죠? 네. 일본이 일제시대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적 줬습니까? 국적은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일본 식민지는 다 일본 국적을 강제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취득한 것이 아니고 공부 좀 강제한 더 하고 오세요. 그것을 바로 들어가시고요. 식민지라고 합니다. 예, 법무부 차관님 나오시죠. 그거 아닙니다. 틀렸어요. 국적 안 줬어요. (11월 4일) (11월 9일) 검찰이 2차례 명태균 수사 보고서 만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하세요. 그 당시에 창원지검으로부터 그 수사 보고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고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왜 김건희 소환 안 합니까? 그 부분은 현재 창원지검에서 포렌식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여러 가지 소환 조사라든지 안 그렇지 않으면 다른 수사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판단만 하고 있을 건데요? 네, 지금 물적 증거 분석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수사 내용 알고 계신 거죠? 그 보고서 내용? 보고서 내용은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내용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합니까? 네, 그 부분은 현재 수사 보고서 내용에 있는 그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확인하냐고요? 지금 이제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렌식 분석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 변호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계속 대정부 진행 중에 있고 질문에서. 그 부분은 명태균 피고인 변호인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네, 명태균 변호인은 조사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조사했습니까? 아니, 변호인을 조사할 이유는 없죠. 이런 참고인으로라도 부르거나 등등 하셨습니까? 이거 다 떠나서 김건희를 부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수사팀에서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측이 계엄 직전에 김건희한테 녹음 파일 존재를 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필 12월 3일에 했다는 거예요. 이거 다 검찰 탓 아닙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고 김건희도 소환하고 그랬으면 하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른바 그 명태균 피고인 측이 말하고 있는 황금폰의 존재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데 공소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작년 3월 말 4월 초부터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지금 비상대권을 가동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만 놓고 보더라도 명태균이 주장하는 이른바 황금폰이 존재라는 것과 비상계엄 선포하고는 인과관계가 직접적인 것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황금폰 때문에 비상계엄 했다고 말하지 않고 12월 3일 날 한 것이 황금폰 때문 아니냐라고 물었어요. 여기 와서 그러시면 안 되죠. 잘 들으세요. 근데 어떻게 할 겁니까? 수사 좀 빨리 해주시겠습니까? 네, 계속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주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국민들이. 근데 그 사건은 현재 명태균 피고인 변호인이 계속 참여하는 상황에서 포렌식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명태균 피고인 측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개 보고서만으로도 김건희 소환 충분합니다. 노상원 수첩 보도 보셨죠? 네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노상원 수첩은 기본적으로 증거로 확보가 돼서 재판 과정에서 그 내용의 의미 등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이 곧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 본인 생각이 어떠신가 여쭙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한계가 있어서 재판 과정에서 그 의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한됩니까? 근데 그 부분 어차피 제한됩니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 500명을 수거한답니다. 왜 동의되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동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이런 문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이 문구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수용시설을 폭파하고 화학약품 등으로 살해한답니다. 북한 공격으로 폭파된 것처럼 꾸밀라고 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문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구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는 좀 심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답변 보니까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 답변 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비상계엄을 할 건가 말 건가는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제 취지는 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윤상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제 취지는 1차적으로는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판단이 옳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법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켜보시고요. 지금 제가 묻는 건 그럼 대통령은
이게 비상계엄을 벌일 만한 요건이 된다 안 된다는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당시 공소 사실 놓고 보게 되면 당시에 계속된 제 요구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이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연이은 이 탄핵, 세 번째는 예상 삭감, 네 번째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런 네 가지가 주된 거였고 당시 대통령은 네 가지 사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가 됐다. 그러면 전시사변위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인은 판단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마음입니다. 대통령의 마음입니까 그게? 관련 수사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을 들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술을 종합해서 공소 사실이 작성이 된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말한 부분을 비춰봤을 때는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1차적으로는 보이고 있는데, 그 판단을 뭘 기준으로 하냐고 묻는다니까요. 그 대통령이 내가 하고 싶고 다 마음에 안 들고 국회가 반국가 세력이면 대통령이 판단하면 되냐고요. 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법치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법치국가에서는 그 요건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적절한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니요, 그건 그 후고 헌법 제77조 그리고 네. 개헌법에 따라 판단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본다는 얘기를 이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대변하지 마세요. 제가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인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것이다라고 공소 사실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 공소 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고, 공소 사실에 의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이제 내란에 해당한다라고 수사팀은 봐서 기소가 된 것인데, 본인은 지금 다투고 있는 부분이라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내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기소한 거 맞죠? 당연히 내란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에 기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사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네, 그다음. 그리고 국무회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계엄 전에? 제가 참여하진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아는 건 한계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당시 그 회의의 실체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냐, 안 그러면 말리기 위한 그 모임이었냐라는 부분을 놓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그 실체를 둘러싸가지고는 아마 곧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대행은 국무회의였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한덕수 총리 입장은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네. 말리기 위한 자리였다라는 입장이고, 대통령은 국무회의다라고 해서 이제 관련되는 분들 사이에서 그 평가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있었다고 합니까? 없었다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 아니, 차관은 예,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행이 누굽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은 최상목. 네, 최상목 대행이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차관은 그럼 그분이 국무총리이기도 해요. 네, 그러면 국무총리 지휘 안 받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이 평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권한 대행의 평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평가가 다 똑같은 생각이다라고 100% 단정을 못하는 부분이라. 윤석열 내각에서 국무회의 있었다고 하는 사람 이름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에 현재 나타난 바로 의하면 국무회의 실체를 인정하는 분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국무회의 실체가 있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 일부 또 당시 참석했던 분들은 국무회의로서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가 아니고 대다수. 네네네. 네, 그래서 국무회의가 없었다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친위 쿠데타가 뭡니까? 지금 헌법재판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사태 자체가 친위 쿠데타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정의, 다음에 정의 이후에 저희 판단을 물으시는 거라면 그 부분은 곧 조만간 헌법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위 쿠데타임을 왜 헌재가 해요? 아니,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지. 지금 그걸 전제로 질문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에 똑바로 질문하세요. 아니, 그 질문의 취지가 저는 그런 것을 이해를 했는데. 제 취지가 아니고 친위 쿠데타가 뭡니까? 아니, 친위 쿠데타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권력을 가진 분들,
중심이 돼서 그 주위에 있는 그 세력들이 일으킨 일종의 그 반동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유의 행동이라고 볼 수 무력을 있는.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12월 3일 친위 쿠데타 맞네요.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평가의 문제니까요. 평가 제가 이 자리에서 아니에요. 규정, 개념 규정의 문제예요. 말 그렇게 베베 꽂지 마세요. 근데 대개 친위 쿠데타는 성공합니다. 이번에 실패했죠. 뭐 실패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그 내란죄에 대해서는 뭐 성립한 것을 전제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네네. 성공했는데 윤석열이 감옥 가 있습니까? 아니 성공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실패한 겁니다. 아니 형사재판에서는 이제 기소가 됐냐 미수냐 이거가 중요한데. 기소됐잖아요. 예, 기소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서 기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는 실패한 거죠. 예, 그 부분은 뭐 평가의 부분이라 제가 뭐 한계는 있습니다. 성공했으면 우리 다 죽었겠죠. 아니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주관적인 그 판단이 개입된 부분이라. 그럼 그 10월 부분은, 유신은 예.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네? 10월 유신. 그 부분은 좀 이 사건과 좀 그것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친위쿠데타예요.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어떤 사법적인 평가 외에 다른 어떤 그 평가를 물으신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했나요? 차관으로?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 한심합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 차관님 계신가요? 네. 네, 차관입니다. 류일임 청부민원 고발 사건 류일임 조사했습니까? 행안부는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질의서에 예, 파악 좀 하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수사 안 하고 조사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 공익 제보자, 방심위 내부 고발자는 2번 압수수색하는 등 간첩 잡듯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림 위원장이 김건희 라인이라 특혜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편파 수사는 경찰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류일임 피고발인도 경찰이 창피하지 않게 빨리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님 계신가요? 혹시 그 법카 3억 9천만 원 관련하여 고발됐잖아요. 예, 혹시 조사 받으셨습니까?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아니요. 계속 할게요. 서강대하고 대전 MBC 압수수색했다는 건 사실인가요? 제가 그렇잖아도 최민희 의원께서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서 그만하시죠. 압수수색이라고 하셔서 알아보니까 아니 그만하세요. 압수수색이 제가 아니고 질문할 현장 겁니다. 점검이라고 들었습니다. 답변하세요. 예, 아니 압수수색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난 1월 23일 방통위 출근해서 기자실 갔죠. 맞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내란이라는 게 아직까지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12.3 계엄이라고 표현해야지 정확하지 12.3 내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지 않다라고 언론 선배로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인으로서 언론인 선배십니까? 지금은 자연인이 아니죠. 방통위원장이죠. 네. 방통위원장이 방송사 일부 보도 기능을 가진 방송사의 제어가권을 가지고 있는 게 방통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선배가 한 말로 들립니까? 그 정도 분간이 안 되나요? 저는 그 정도 분간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에서 보도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보도 지침이라는 것은 얼토당토하지도 않고 현명한 기자들이 가이드라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보도 지침 내리고 갑질한 건데 요즘은 기자들이 현명해서 그걸 그냥 걷어찬 거죠. 이게 실상입니다. 그러면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폭동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언급한 바 없습니다.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예, 폭동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제가 괜찮다 말다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내란에 대해서도 그것은 내란이다 아니다 언론에서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언론사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저는 그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말이 안 맞고 있고요. 자, 7월 31일로 한번 가봅시다. 예, 당일 몇 시에 출근하셨습니까? 제 기억에 9시에서 9시 30분, 오전 9시에서 9시 30분 사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취임식은 몇 시였죠? 취임식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10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11시. 11시. 예. 점심 먹고 안건 보고 언제 받았습니까? 이 타임라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거의 오전에 저희가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김태규 당시의 상임위원하고 논의를 했었고 안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두 상임위원이 논의한 끝에 담당자한테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정확한 시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후 1시입니다. 벌써 2번 틀렸어요. 전체 회의 공지는 몇 시에 했죠? 오후 4시경으로 기억합니다. 회의 시작 시간은 5시 맞습니까? 예. 회의 끝난 시간 기억하세요? 7시 여간으로 기억하는데 7시에서 아마 7시 반 사이 정도. 6시 45분에 네, 끝났습니다. 7시 여간. 예. 그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가 몇 명이었어요? 후보자가 제 기억에 82명으로 기억합니다. 네, 이들이 낸 서류 몇 페이지였나요? 그게 상당히 많았는데 결격 사유도 있었고 지원서도 있었고 1600페이지 정도? 예, 기억합니다. 이사 선임 안건이 1시간 정도 만에 처리됐더라고요. 1시간 좀 넘었습니다만. 예. 나머진 투표하는 거고. 네. 그러면 한 명당 몇 분인가요? 뭐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초스피드로. 저희가 만약에 국회에서 아까 우원식 의장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박성준 수석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국회에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3명을 국회가 가진 권한과 의무에 따라서 추천을 해주셨더라면 상당히 많은 시간 논의가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김태규 위원 1명이었고 상당히 논의하기가 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논의 없이 투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 위반이라는 거였지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취임 당일 이렇게까지 MBC, KBS 이사 선임 밀어붙인 이유가 뭡니까? 제 전임 위원장이었던 김홍일 위원장 때 이미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계획이 의결이 됐었고 행정 절차로 결격 사유나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7월 31일에 임명이 됐고 8월 12일에는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임기 만료, 8월 31일에는 KBS 이사회 예, 거기까지. 임기가 만료가 거기까지. 돼서 저희는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기 만료 전까지 이사 선임을 못하면 방문진이 정지됩니까? 저희는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을 그냥 그대로 직에 앉혀둡니까? 새로운 정년퇴직자가 있으면 신입사원을 뽑아야죠. 2인 체제에서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전혀 그리고 무리하다고 7월 생각하지 30일 날 할 필요도 없었어요. 8월 5일 날 해도 돼요. 왜 하필 7월 31일 날 했냐를 묻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니까 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소송 받아들여지고 판판이 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 KBS 이사 관련해서는 해임 무효 소송에서 저희 2인이 내린 처분이 합법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그 KBS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 KBS 이사도 저희가 선임했기 때문에. 예, MBC 얘기하는데 졌잖아요. 계속 졌고 행정법원 항소심까지 MBC 이사 선임 가처분 소송 MBC가 승소했고 이사들이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방송 장악입니다. 무능하니까 방송 장악해서 점수 달라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1단계 방송 장악, 한상혁 면직입니다. 감사원, 검찰 다 동원돼서 한상혁 결국 쫓아냈어요. 한상혁 위원장 재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면직된 전임 위원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검해야죠. 방통위원장 일인데. 검찰이 물증을 제시 못했고 증인을 66명이나 신청했는데 증인 신문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점수 조작이라더니 이제는 점수 수정으로 바꿨다고 해요. 뿐만 아닙니다. 2단계 방송 장악 PPT 한번 보시죠. 남영진, 김희철, 권태선, 김기중, 정현주, 김유진 이렇게 다 해임시켰어요. 그런데 재판에서 다 이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유진 방심위원은 해임됐다가 돌아왔습니다. 들어가시고요. 7월 31일 임명되자마자 졸속적으로 MBC 박문진 이사를 선임한 건 방송 장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KBS 사장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부터 MBC가 비판 언론이라 이 정권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겠죠. 애정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 후 70일 내란 숙의 응징은 왜 이렇게 더딜까요? 정말 속이 터집니다. 친위 쿠데타, 윤석열의 인원들이 권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차근차근 내란 세력을 일소해 갈 것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후 대한민국은 일상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상 회복을 꿈꾸며 촛불과 응원봉을 듭니다. 애정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국회와 법원이 답할 차례입니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나오지 말게 하라는 것, 비상계엄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라는 명령, 최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의창 출신의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주호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 특례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의원입니다. 오늘 국회의원으로서 처음으로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어쩌다가 남다른 경력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인터폴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의 총재로 선출된 것입니다. 인터폴은 회원국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기구이며 총재도 회원국 1국 1표에 의한 투표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당시
총재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국적의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벤치마킹 하려 했습니다. 전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단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국가인데다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자랑하고 있었기에 대한민국 그 자체가 최고의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저를 지지해 주셨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국회의원이 된 지금 정치는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다수의 진행과 입법 독재라는 반민주적 행태가 일상화되고 있고 경제는 기술 경쟁과 무역 전쟁의 경랑에도 정치에 발목과 머리채를 잡혀 주춤거리며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고 치안도 민주주의의 보루인 법원의 난입 사태까지 발생하는 허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는커녕 따라서는 안 되는 반면교사의 사례가 될까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자괴감마저 듭니다. 윤석열을 외치는 의원이든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계신 의원이든 제발 집단 정파적 이익을 쫓는 선택, 행동 대신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는 청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대신하여 이주호 우리 교육부총리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부총리님, 정부 조직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것은 일할 사람과 돈이겠죠. 네. 그러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 배정 안 하고 책임자에 대한 파면 절차를 진행해서 그 직위를 공석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연이은 탄핵 남발 등으로 안보, 치안, 안전 등 국가의 중요 지식들이 대부분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부서는 지난 연말 보복적 예산 삭감에 따라 필수 운영 경비가 없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부총리님 많이 안타까우시죠? 네,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한 정부 주요 직책의 공백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국정, 또 경제, 민생 안정을 위해서 모든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근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내란인데 내란은 결국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정부 상태와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 또한 사실상 내란을 해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답변하기 곤란하실 겁니다. 지난해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 처리에 대한 주도 세력의 반성, 사과와 함께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또한 대행민국이라는 오명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국무총리와 장관 등 탄핵 소추된 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판결도 있어야 하고 또한 정부 이사도 주춤거리지 말고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든 빨리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주요
국가 정책 관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 부총리님께서는 경제학 박사이시잖아요. 물론 교육 분야를 맡고 계시지만은 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일가견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내수 침체에다 수출 위기까지 겹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여전히 수출 산업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뭐 공감합니다. 네. 특히 최근 방산 원전 산업이 미래의 수출 전략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그 가능성과 기회가 매우 크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네, 우리 부총리님, 우리나라 방위 원전 산업의 메카가 어딘지 아세요? 네, 뭐 창원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창원 국가 산단입니다. 연간 방산 원전 수출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산단이 사실 개발된 지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되고 그리고 또 협소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정부에서 2023년에 신규 원전 방위 융합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를 새로이 선정을 하고 이에 조성을 위한 지금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네.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시죠? 네. 예.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한 야당의 부풀리기식 명태균 개입 의혹 제기에다 특검법까지 동원해서 주요 국가정책 추진마저 흔들려고 하고 있어 이 사업이 표류될까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전략 산업의 인프라 투자가 지연될 경우 국부 창출 기회도 놓치고 국가 경쟁력 약화도 우려됩니다. 이에 방위 원자력 산단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존경하는 김중영 의원께서 미리 그 질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국토부에 그 답변을 좀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토부 답변에 의하면 창원 그 신규 산단은 방위 원자력 산업 육성 등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의미가 커서 해당 부처에서 후속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가 주요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온 국민이 충격받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하늘이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유가족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총리님, 이번 대전 초등학교 사망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그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범행은 우울증 외에 이상 동기 범죄 가능성도 있어 프로파일링, 의학적 평가 등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조사가 철저하게 지금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교육부 차원에서도 또 대전 교육청 감사를 곧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신학기 개학을 앞둔 수많은 학부모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과 구성원의 정신 건강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늘이 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여야 의원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긴급 조치를 한다든가 또 분리직위 해제 조치, 또 휴복직 절차에 대한 개선 등이 굉장히 시급해 보입니다. 이런 사안들을 포함해서 그 관련된 사안들을 하늘이 법으로 해서 조속히 여야가 협의해서 개정할 예정이고요. 이 외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돌봄 참여 학생의 학교 안전 관리라든가 또 CCTV 설치 문제라든가 이런 학교 안전의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챙겨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다음 질문은 행정안전부 고기동 우리 장관 직무대행께 하겠습니다. 예, 차관입니다.
예, 우리 장관 대행님, 지난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의 불법 폭력 사태를 보고 우리나라 치안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죠? 예. 법치주의에 대한 굉장히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놀랐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불법 행위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속자만 70여 명으로 수사 대상자 대부분을 구속하였습니다. 진즉 이렇게 불법 폭력 시위에 엄정 대응해 왔으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장관 대행님, 지난 서부지법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순간적 분노, 울분을 절제하지 못한 당사자들이고요. 두 번째는 경찰이 예방대책 수립과 현장 대처도 미흡했다. 당시 이유야 있었겠지만 결국 예방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민주노총 등 조직화된 세력의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 미온적인 사법 처리와 관련 저쪽은 저렇게 과격 시위를 해도 되는데 이쪽은 이러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저변의 인식 심리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관 대행님, 작년 한 해에 불법 폭력 시위가 얼마나 있었는지 몇 명이 체포되고 구속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화면 한번 보시죠. 보시다시피 지난해 불법 폭력 시위가 30건이 있었는데 대부분 민주노총과 그 산하 노조, 전농총, 전장인 등 조직화되고 세력화된 단체 주도의 시위였습니다. 그 유형도 도로점거, 업무방해는 물론 이번 사태처럼 시설 진입과 경찰 폭행까지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자는 4명에 불과하는 등 미온적 처리에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를 요구하는 대신 국민 기본권을 내세워 과격 시위를 두둔하거나 오히려 경찰 대응을 국가 폭력으로 비난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하거나 불법 폭력 시위 건절에 장애가 되었다고도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국민의 기본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만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며칠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습니다. 1894년 우금지 고개를 넘지 못한 동학군의 꿈은 2024년 마침내 남태령을 넘었다. 이게 뭡니까? 전통의 트랙터 불법 폭력 시위를 동학군의 꿈이라고 미화하는 발언이 과연 공당 대표의 연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대표 말씀에 대해 제가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누구든 엄정하고 공정한 법의 집행이라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법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요. 우리 장관 대행께 짧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요즘 인구 감소를 넘어서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 간 통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예,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민들의 의지이고 지역민들의 의지는 선례를 보고 선례의 성공 사례를 보고 자기들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주민의 공감대가 매우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자발적 자치 통합을 한 자치단체가 어딘지는 아시고 계시죠? 과거에 우리 창원시가 있었고 청주 청원이 있었습니다. 네, 통합자치단체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관심 갖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 이중적 잣대 논란 등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최근
여야 지도자 두 분에 대한 사법 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이 화두입니다. 이와 관련한 언론의 지적 내용입니다. 네, 나는 무죄 추정, 상대는 유죄 단정. 나는 불구속, 상대는 구속. 나는 시간 끌기, 상대는 속전속결. 나는 방어권 보장, 상대는 방어권 박탈. 나는 법관 기피, 상대는 판사 쇼핑. 이래도 되는 겁니까? 특히 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형평성 결론은 국민 통합을 해치고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가파르게 상승시킵니다. 보십시오, 이게 민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함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의원님 자료 가지고 가십시오. 김종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이하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일당의 12.3 친위 쿠데타는 한국 사회를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갈랐습니다. 그들이 파시즘 극우 독재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우 파시즘 세력은 여전히 내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헌정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시기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권한대행 서열 3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어제까지 하는 걸 보니까 내란진의 부지가 분명치 않고 헌정질서 수호 역량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회부총리께서 권한대행을 한다면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국정 안정도 정말 필요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그 국무위원 그 탄핵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 네. 생각하시기에 12.3 이후에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회부총리로서 그 사회 갈등이 더 심화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사회 통합의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극우 파시즘의 바로 이에 따른 갈등과 혐오 그리고 폭력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사회 문제로 등장했죠. 저는 양극단이 다 문제가 크다. 정말 좀 중심으로 다 우리가 좀 다른 극단에 누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정치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저런 극우 파시즘 왜 준동한다고 보십니까? 이런 시기에. 어느 나라나 지금 그 세계적으로 참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양극단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학자들이 지적을 할 때는 특히 이제 디지털 그 문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학정 편향을 강화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좀 이 양극화가 더 강화되고 또 정치적인 그 권위에 대한 그 불신이 더 커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뜬금없는 비상계엄이 그걸 부추기고 있죠. 뭐 제가 그 계엄 상황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언급할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국무위원이신데 네, 그 부분은 뭐 제가 사회부총리 또 교육부 장관으로서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보수와 극우는 다르죠. 이걸 좀 알기 쉽게 국민들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부총리시니까. 그 뭐 보수나 진보는 보수와 극우. 예, 뭐 극우 극자 다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성향의 정치 집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보수와 극우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보수와 극우도 그 어떻게 보면 뭐 극단적인 그런 성향이라는 점에서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보수는 법과 질서, 전통과 윤리 같은 것을 중시하는 보수 이념이 있는 거고 그걸 추종하는 세력들이고요. 극우 파시즘은 민주, 인권, 평등, 법치 같은 사회적 합의를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것을 그런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 아닙니까? 뭐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친위 쿠데타를 시도하는 행위는 보수주의, 보수의 가치에 부합합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지금 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니 일반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뭐 그 언급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다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냐고 묻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언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부총리십니다. 설명하셔야 됩니다. 네, 사회부총리로서 이 지금 우리 사회 양극화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조치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극우적 형태 맞죠? 네, 그런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알고 계시지만 좋습니다. 네. 자 이런 시기에 정부가 저는 대충 그냥 넘어가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 시기에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는 뭡니까? 무엇보다도 국정 안정이고 민생을 정말 살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난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듯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국무위원 한 명 한 명이 최선을 다해서 민생을 챙기고 또 국정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예, 헌법 가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자신의 헌법 수호 책무를 배신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회부총리로서 좀 곤혹스러우시겠지만 12.3 비상계엄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좀 해주시죠. 뭐 계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또 그 판단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이 다 봤는데도 판단을 못 하십니까? 뭐 법적인 또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또 국무위원으로서 그 말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친위 쿠데타가 우리 사회의 급격한 국우화의 결과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양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극우 극자에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PPT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신진욱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민주화 이후에 극우의 확장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해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87년 이후부터요 극우의 확장 과정을 초기적 조직화 단계, 대규모 조직화 단계, 극우의 대중화 단계, 그리고 극우의 주류화 단계. 극우의 주류화 단계가 바로 윤석열 정권의 등장 때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제가 보기엔 있어 보이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이 분석에. 뭐 구체적인 그런 뭐 이론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히 언급할 아니 대한민국의 사회부총리로서 그리고 사회과학자 출신으로서 네. 국무위원으로서 말씀을 좀 해보시죠. 지금 뭐 제가 이 자리에 또 그 학자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국무위원으로서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말씀을 해보시죠. 국무위원으로서는 좀 이런 부분에 저 분석에 대해서 네, 우리 사회에 대한 진단인데요. 지금 말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요 그 증거를 제가 한번 대보겠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 들어선 뒤에 요직 곳곳에 이른바 뉴라이트 인사들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심지어는 저 뒤에 대한민국 국회 정부위원석에도 앉아있는 분들도 계세요. 부총리님, 이 4단계가 도달하고 나면 지금 4단계를 지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뉴라이트라는 것도 이렇게 뭐 지금 이제
그 지적을 하신 그 분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만 저분들을 뉴라이트로 다 저렇게 규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규정입니다. 저 단계가 지나고 나면 어떤 단계로 진화할 것 같습니까? 저 극우가 주류화 권력화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뭐 저기 있는 분들 중에 아는 분도 계십니다만 반드시 저분들이 극우일까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단계가 어떤 걸로 짐작이 되시냐고요? 뭐 제가 그 말씀의 그 질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래요 언론가들하고 언론 쪽하고 전문가들이 분석한 걸 해보면요, 이 4단계에 도달한 윤석열 일당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최종 5단계를 획책했다, 5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이 PPT 보시면요, 이미 주류화 권력화 단계를 넘어서 국가기구를 완전히 장악하고 대중을 억압하는 테러 독재 체제, 파시즘 독재 체제로 영구 집권을 시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지금 극우 뭐 말씀하시는 그 극우의 문제나 또 극자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국회나 정부가 오히려 좀 중립적이고 좀 그 화합적인 그런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꺽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고 불신을 하게 되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정부의 수반이 중앙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모이기 그 정부의 위해서는 수반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미 중립이 무너졌죠. 중립에 대한 힘을 실어주고 더 신뢰를 쌓아가고 하는 그런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젯밤 MBC가 보도한 노상원 수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윤석열 파시즘 독재국가 수립우도, 이게 노상원 수첩에서 여지없이 드러난 겁니다. 박정희 군사독재, 전두환 군사독재에 이어서 윤석열식 파시즘 군사독재 수립 목적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이제 의혹의 제기나 이런 좀 불신을 자꾸 키우는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증거가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증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엄은요, 단순 야당 경고령이나 계몽령이 절대 아니고요, 윤석열 장기 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파시즘 독재 체제로 전락시킬 뻔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저 비상계엄이 실패한 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장관님, 비상계엄의 실패 불행입니까, 다행입니까? 저는 뭐 비상계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든 이번의 위기를 잘 극복을 하고 오히려 정말 도약의 계기로 만드는 화합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 실패, 비상계엄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고 하는 노력, 뒤집어 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이게 지금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내란 상황입니다. 동의하시죠?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어떻든 지금 이번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화합해야 된다, 또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분열로 나가다가는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걱정들.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민주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 사회부총리로서요, 그 방법을 한번 국민들께 제안을 한번 해보시죠. 예,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그 사회적인 불안 또 그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특히 정치권 또 뭐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의 리더들이 정말 화합하고 통합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 그리고 엄격한 법 집행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 인정하시죠? 그런 이제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법치 국가인 만큼 법적인 절차에 맡겨야 되고요. 정치적인 프로세스는 정말 통합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안부 장관 권한대행 고기동 차관 나와 주십시오. 예, 행안부 차관입니다. 예, 많이 쓰십니다. 극우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는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뭐 그런 언론 내용은 보셨죠? 예. 네. 12.3 이후에 극우단체 집회 신청이 서울에서만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제가 몇 건까지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뭐 대략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주말마다 그런 뭐 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늘어났죠. 집회는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PPT 한번 봐주세요. 12월 첫째 주부터 8주간 2월 첫째 주까지 서울에서 1,000명 이상 모인 극우 세력의 집회 신고 횟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은 주요 사건이고 세로축은 집회 횟수이고요. 가운데 저 노란 선은 이 시기에 리얼미터가 집계한 국민의힘 지지율입니다. 극우 세력의 확장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변화가 거의 일치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뭐 둘 관계가 어떻게 상관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걸 보시면 다시 올려보시죠. 12.3 이후에 극우 세력의 팽창 활동은 지난 2달 동안 발악이 성장기를 거쳐서 폭동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사회의 내란을 지속하고 불안정을 조장하는 핵심 원인입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사실은 4주차와 5주차 구간인데요. 급격하게 팽창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면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거를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12월 30일 즉 4주차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가 적용돼서 체포영장이 청구된 날입니다. 그 후로 폭등을 합니다. 집회 신고 횟수가. 극우 세력이 윤석열과 한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이 시기에 아주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이 시기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위헌 위법적인 발언과 체포 저지 시위를 거리낌 없이 수행한 결과입니다. 내란 공범들입니다. 심지어요, 국민의힘은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야기하는 길까지 열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관련 내용은 저 지금 보고 있는 PP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네. 내란 선동하면 처벌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뭐 사법적 판단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권성동, 권영세, 윤상현, 김민전, 나경원 이 국힘의원들의 발언은 명확하게 내란 선동에 해당합니다. 정광훈, 전한길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 대상이죠? 어쨌든 사법적 판단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관님, 이렇게 극우가 바로 하는 이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전체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회 통합이라든지 하나된 대한민국을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필요하고 통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격한 법 집행. 네.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엄중한 처벌. 이 두 가지가 선행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애만 있으시죠? 예.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가 극우화되고 있다. 이런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근거를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쭉 근거를 말씀해 드렸는데 저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리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극우라는 용어가 뭘 말씀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보수와 권영세 국민의힘 대표가 극우입니까? 극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극우를 의원님 표시하신 그래프 보면 극우가 40%가 넘는 거로 그러셨거든요. 우리 사회의 40% 이상이 극우입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니, 지금 그거 아까-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그렇게 진단했는데 동의하시는지. 다른 극우라는 그 개념에도 동의하지 않고 이 수치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문수 장관께서는 보수 정치인이십니까? 극우 정치인이십니까? 저는 자유민주 정치인입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시냐고요? 네? 둘 중에 어느 쪽이시냐고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저는 보수도 아니고 자유민주 정치인은 보수 쪽입니까? 극우 쪽입니까?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 매우 진보적인 정치로 생각합니다. 특히 친북 이런 반기업, 반미, 반일은 그것은 극좌지 자유민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반미가 어디가 있습니까? 반미 지금 미 대사관 앞에 가보십시오. 반미 운동하고 걸핏하면 아주 극소수 있죠. 아주 극소수. 극소수가 아니죠. 지금 자, 뭐 저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에 좋습니다. 대해서 그러면- 제가 경험을 다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저도 장관님, 예. 극우 세력이 국민의힘을 먹어버려서 사실상 보수정당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이런 진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 진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의원님께서 큰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이 의정단상에서 짧은 시간에 답변을 드리면 자칫 오해가 일어나고 그 때문에 불필요한 대립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와 함께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 뭐 무제한 끝장 토론하신다면 제가 응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광훈 씨는 보수입니까? 정광훈 목사는 목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 목사. 정치 성향을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정치 성향. 같이 정치 성향은- 정치하셨잖아요, 한때. 정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입니다. 정광훈, 김문수 이런 분들은 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합니까? 그런 분들이 내란을 옹호합니까? 그런 분들이 친위 쿠데타를 정당하다고 합니까? 아니, 그런 지금- 분들이 내란 수괴를 구출해내야 한다고 합니까? 내란이 누가 내란입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는 그런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했습니다. 아니, 그건 저는 기소를 하셨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의 기소하면 헌법 의원님, 질서와 법 이재명 질서를 대표가- 부정합니까? 법치를 이재명 부정하신 거예요? 대표가 기소됐다고 해서 그러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입니까? 그건 헌법 위반이죠.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내란 많이 돼 있지 혐의로 않습니까? 기소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많이 됐다고 해서 그 죄가 확정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재판에 아, 눈이 안 보이십니까? 예, 저는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장관 대행 김석우 차관 나와주십시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헌재가 결정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거 헌법재판소법 위반 맞죠?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 기소됩니다. 그래서 기소된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법 취지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효력을 어기라고 하는 것 교사범이죠? 아직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아서 그걸 전제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답변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헌재 결정이 나오면 취지를 분석을 하고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소력이 유배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차관님 혹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 혹시 보셨을까요? 아니,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예. 이 책에는 전제주의를 가리키는 4가지 신호가 나오는데요. 경향신문이 최근에 이 신호가 국민의힘 안에 모두 다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PPT 다시 한번 보시면 첫째,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는 부정선거론으로,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무기는 서부지법 폭동으로,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은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정치인에 대한 조작 수사 등으로, 언론 시민단체 등 기본권 억압은 방송장악과 개헌포고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이런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 가는 바가 있습니다. 일부 공감입니까? 저 중에 그 현실과 내용은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동의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긴 빠른 것 같고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근래 이건희 국정원장의 통화 내용 들으셨죠? 통화했다는 사실. 네. 이건희 국정원장.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김건희, 죄송합니다. 김건희 조태용 국정원장 사이에 통화했다.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과정에서 진술을 해서 비로소 제가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차관님 보시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수사를 해야겠죠?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인데 네. 수사의 단서가 되는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1919년 미국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네. 예. 우리 현재 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폭넓게 지금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 중에 어떤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가장 포인트를 주고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 중에는 여러 가지 사회가 좀 양극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빨리 그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법정 집행과 엄중한 처벌, 이것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극우 파시즘 세력과 이들의 동조하며 내란을 부추기는 정당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짚어봤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서는 것을 촉구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내란의 강을 하루빨리 해봅시다. 속도가 있게 그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고맙습니다. 민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수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